안녕하세요. 저는 해가 바뀐 지 40이 된 남자입니다. 최근에 부록이 뭔지 알아보았는데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라고 합니다. 이를 생각해보니 과거의 일들이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정신을 바로 차려야 하고 큰 실수는 하지 말아야겠어요. 지난해 너무 한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을 다시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학창 시절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을 포기하고 요리 학원을 다녔어요.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했고 군 복무 중에도 취사병으로 일했습니다. 전역 후에도 식당에서 이력서를 제출했고 모든 곳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일할 수 있었어요. 특히 취사병 경험을 인정받아 높은 급여와 함께 고급 일식집에서 일할 수 있었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주방에서는 주로 설거지와 보조 업무만 맡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좋았지만 칼을 한 번도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채 1년이 지났네요. 환상이 깨졌어요. 업무 시간 외에 칼질 연습을 해야 했고 나머지 생선을 칼질하고 튀김을 연습했습니다. 매일 식당에 14시간을 보내다 보니 친구들을 만나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은 사치였고 힘들어서 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요리 보조의 월급은 아시다시피 적지 않았습니다. 한 달 생활비와 월세를 뺀다면 매우 적었죠. 그래서 쉬는 시간은 거의 없었고 20대의 나이를 식당에서 성실하게 보낸 것 같아요. 보조 요리사로서 3년 후에 칼을 잡고 회를 만들어가면서 손님을 대접하면서 요리사로서의 인정을 얻었어요. 30세에 가까워질 때 꿈이었던 저만의 식당을 열어보려는데 돈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이 노력하고 그 다음에 사장으로 일했습니다. 30대 중반에 들어선 시기에 이룰 수 있는 돈을 모아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처음 일 중에 있던 식당과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장님이 되어라면 메뉴를 선택한 이유는 사장님과 겹치지 않는 특별한 메뉴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리를 좋아하고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나만의 메뉴를 고르게 되었고 라면은 혼자서도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어요. 일본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라면은 누구보다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죠. 다양한 맛의 라면을 선보이며 영업을 시작했고 예상치 이상으로 잘 팔렸어요. 라면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매일 오후 3시까지 재료가 소진되고 영업이 끝났습니다. 매일 200그릇만 팔았는데 몸살이 나지 않도록 조심했죠. 이렇게 철저한 준비 덕분에 언제나 손님이 찾아와 계속해서 잘 팔렸습니다. 2년 동안 더 열심히 일하고 대출금도 갚고 여유 자금도 모은 결과 결혼과 신혼집을 준비할 정도로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가게가 바쁘고 직원이 부족해지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알바생 채용을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알바생은 대학생이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만뒀어요. 어느 날 12살이 어린 여자가 식당에서 일하고 싶다고 나타났어요. 그녀는 보육원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고 했죠. 최저시급만 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녀는 라면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점에 만족했어요. 이력서를 보니 대학에 가지 않았다는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돈에만 관심이 있지만 일하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한다고 했죠. 그녀는 이미 2개의 알바를 하고 있고 책임감 있게 일해왔기 때문에 중간에 끝낼 걱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오래 일할 것이고 제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파트너가 생겼다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알바생 세리 씨는 얼굴이 매우 하얗고 예쁘며 인상도 좋아서 손님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았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라면을 먹으러 오면 항상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고 해요. 그러나 세리 씨는 결코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았고 일에 집중했습니다. 세리 씨는 젊지만 사귀는 남자 없이도 매일 잘생긴 대학생들이 다가오지만 항상 거절만 받았대요. 저도 남자랑 사귀고 싶지만 아무나 다가오는 남자는 싫어요. 내면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세리 씨는 여러 면에서 정말 성숙한 사람 같아서 감탄이 나오네요. 요즘 20대들 중에서 찾기 어려운 정도로요. 제가 칭찬하자 세리 씨가 질문을 했어요. 사장님은요, 애인 있으세요? 나 있겠니? 맨날 식당에서 일만 하고 집에서만 자는데 어릴 때나 지금까지 여자와 관련된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사장님은 여자 손님들 눈을 못 봐요. 말도 더듬고 연애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뭔지 물어봤더군요.
연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인품이 좋은데 돈도 번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네요. 빈말이라도 고마워라는 말은 그렇지 않아요. 사장님은 정말 훈남이십니다. 사장님, 제가 여러분 같은 여성이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세리 씨를 만나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크게 맞다고 생각했죠. 놀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처럼 멋있는 남성이 남자친구였으면 좋겠다는 말에 머리가 쭈뼛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듣는 말에 당황했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괜히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정리하려 했어요. 부끄러운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그 이후로 세리 씨 얼굴을 보면 심장이 뛰고 난리가 났어요. 많이 나이가 많다고 알았지만 쉽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계속 세리 씨와 함께 일하면서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좋아하는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떠들었습니다. 세리 씨 앞에 서면 눈을 내릴까요? 얼굴이 붉어졌거나 요리하다 손끝이 서로 닿으면 몸 전체가 진동하며 떨렸어요. 누구나 제가 그녀를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고백은 하지 않았어요. 친구로서 만난지라 12세나 많아서 어여쁜 여성을 좋아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상사병이 더 커져갔어요. 내가 세리 씨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 왜 모르겠어요? 세리 씨는 생각보다 눈이 낮아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눈은 정말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사장님이 제 노령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직 청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동 분위기도 매우 날씬하신 편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사귀자는 지극히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서 왜 좋아한다는 말만 한 걸까요? 여자친구가 필요하다고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리 씨께서 현명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제가 용기를 얻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세리 씨를 진심으로 좋아해. 사귀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지금 이 순간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예쁘게 사귀자고 속삭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제 경험이 거의 없었던 나는 세리 씨가 리드를 해주어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얼마 후에 수줍어했던 나의 태도는 당당하고 열정적인 남자로 변신했고 열정 바람을 표현하는 늑대가 되었습니다. 일과 사랑을 동시에 즐기며 두 가지 모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스러운 이야기네요. 예술적인 구절들과 사랑에 빠진 주인공의 이야기가 감동적입니다. 집에서의 달콤한 데이트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모습이 따뜻한 감정을 전달해줍니다. 연애 가득한 마음이 담긴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그녀와의 결혼 생각은 이상한 것일까? 아니, 당연하게 세리와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큰 성인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어린 것들이 어디 있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복잡한 생각을 멈추고 단지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살기로 했다. 그의 여자친구가 말한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와 밤마다 같은 침대에서 잘 자고 일어나는 삶을 상상하며 설레었고 미래의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았다. 결국 결혼을 결심한 그는 세리에게 잠시 후 프로포즈 반지를 주며 결혼을 제안했다. 세리야, 오빠랑 결혼하자. 이제서야 청혼을 받네.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온 만큼 오빠와 결혼하는 게 얼마나 행복할지 알아.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거야. 그리고 어서 반지를 끼워. 끼운 반지를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속삭이고 입을 맞추었다. 결혼 준비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다. 아파트를 떠나기를 제안했지만 그녀는 그냥 내 집에서 같이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가전제품도 새로 살 필요 없이 내가 사용하던 것을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세상에는 이렇게 배려와 예의가 넘치는 여자가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매일 하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결혼 계획은 세리가 사는 오피스텔의 계약 만료일 이후에 있도록 했습니다. 비록 바로 오피스텔을 떠난다 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또한 세리는 현재 하는 알바가 제일라면 가게를 포함하여 3군데였는데 결혼 전까지는 2군데의 알바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두세 달이 지나면 나에게도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설레이고 행복한데 어느 날 라면 가게를 닫으려는데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예비 아내인 세리를 찾아온 크고 날씬한 남자였는데 잠시 대화를 나누고 앉으라고 했어요. 이사를 씨, 그동안 잘 다녀왔죠. 하지만 오늘은 경고하고 가야 할 것 같네요. 며칠 전에 통화했던 거 알아요. 제가 갚겠다고 했는데 남의 직장까지 찾아와서는 안 돼요. 채무자들은 항상 양보한다고 해서요. 지금 불안한 이자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그리고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들어봅시다. 제가 갚아야 할 돈이 얼마나 되는지 말해보세요. 나는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했지만 세리는 침착하게 명백히 사채업자로 보이는 남자가 준 차용증과 서류를 받아들었죠. 뭐야, 이자가 4천만 원? 왜 이자가 더 많아진 거야? 작년에는 2천만 원이었잖아. 2배로 늘었잖아. 늘어난 게 이야기예요. 너무 한계대로는 셈도 없이 급한 것이군요. 이슬이 씨가 얼마나 많은 이자를 쌓아도 안 갚으려고 하면 화가 낼 수밖에 없겠네요. 원금 1억 원과 4천만 원의 이자가 더해진 금액이에요. 언제쯤 갚을 생각이신 건지요? 돈이 들어오면 은행이 즉시 가져가는데 요즘에는 현금으로 받아주는 곳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런 건 핑계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 이슬이 씨가 갚을 생각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세리 씨의 제안을 듣고 난 후 얼마 빠르게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더군요. 술집에서 일하면 빚을 갚고 여유 있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이었죠. 하지만 사채업자는 이런 제안을 하며 이때까지 쌓인 빚에 대한 야릇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당신은 화가 나서 사채업자에게 소리치며 이야기했습니다. 상황을 보니 이 사람의 거칠고도 뻔뻔한 말에 분해야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신의 마누라를 협박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것이 세리의 심정이 듯하다. 요약하자면 사채업자는 크고 빚쟁이 다루는데 납치면 될 줄 아는 구식인 겁니다. 빚은 있어도 마누라는 내겐 없어야 해. 오케이. 저는 눈길을 돌려 세리에게 어떻게 그런 많은 빚을 쌓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세리는 보육원에서 지낼 때 얼굴도 모르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망보험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보육원을 떠나 전셋집을 마련하고 돈을 조금 풀어서 지냈는데 비트코인에 푹 빠져서 돈을 모두 투자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으로 큰 이익을 얻게 되자 자신감을 갖고 빌려서 비트코인에 투자했지만 결국 모든 돈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 계속해서 투자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세리는 알바를 하며 빚더미에 앉아 살고 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이 될 나로서는 세리를 사채업자로부터 해방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사채업자에게 돈을 대신 갚겠다고 말했고 이슬이라는 여사자의 남편이 될 것이며 세리에게 차용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채업자는 그 소식에 이슬이 씨가 대단하다며 칭찬했습니다. 식사를 좀 해야겠죠. 여기 차용증입니다. 뭐든 누구든 돈만 갚아주면 될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세요. 걱정 마세요. 내 아내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도록 빨리 갚아줄 테니까. 아이고,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갚지 않으면 제 얼굴 또 보셔야 할 거예요. 알았으니까 빨리 앞에서 꺼져요. 그러자 사채업자가 제게 윙크를 하고 떠났고 옆에 있던 예비 신부는 고개를 끄덕여 말했어요. 오빠, 미안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빚이 많다는 걸 알리면 오빠가 날 버릴 것 같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끝까지 1억이 넘는 돈 때문에 내가 널 왜 버리겠어?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기로 했으니까 결혼 자금으로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내가 모두 갚아줄게. 오빠, 고마워. 나 양심 없지만 오빠 돈 받을게. 대신 살면서 두고두고 갚을게. 세리야, 네가 나한테 돈을 갚을 필요는 없어. 사랑하는 사람끼리 돈 계산을 할 필요는 없다고. 내 말에 감동을 받은 예비 신부는 달려와 제품에 안기며 눈물과 콧물을 흘렸어요.
며칠 뒤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했어요. 제가 모아둔 돈이 있긴 했지만 1억이 넘는 설정덜 모았으니까요. 4천만 원 이상이 아니어서 신청을 했고 연락을 기다리게 되었지만 일주일 뒤 대출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예상대로 대출이 가능했고 5천만 원을 빌려 세리의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자친구에게 곧 알리지 않았고 직접 만나서 말해주려고 참았습니다. 세리가 다른 알바를 정리하는 과정이라 저만의 라멘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그녀를 못 봤고 연락을 해보니 받지 않았어요. 바쁠 것 같아서 지금은 퇴근하고 집에 올 것이라 예상하고 그녀의 오피스텔로 가기로 했습니다. 결혼할 예정이니까 사는 곳을 찾아보는 것보다는 이전에 받아둔 주소로 출발했습니다. 잠시 후 세리가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문자를 받은 후 피곤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래를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기다려주었는데 정리도 끝냈고 알바도 되어 부부가 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너무 설레이고 기쁩니다. 도착했고 곧 1층 로비에 도착했어요.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고민을 했어요. 서프라이즈 방문이어서 세리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누군가 출입하기를 기다렸어요. 이윽고 나이가 든 남자가 와서 1층 공동 현관에 비밀번호를 넣고 문을 열었어요. 안도하며 그 남자 뒤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어요. 나이든 남자는 오피스텔 건물의 주인이었어요. 여기 사는 사람 아니죠? 처음 보는 얼굴인데 누구 좀 찾아왔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어르신,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구십니까? 라고 불만 섞인 목소리로 물었는데 그에게 무시당했어요. 그 후로 엘리베이터에 함께 올라탔지만 다행히 가는 층이 달라서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했어요. 7층에 도착해 세리가 사는 702호 앞에 서게 되었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세리야, 오빠야. 어떤 오빠? 세리야, 나 말고 다른 오빠가 또 있는 거야? 제 목소리를 인식했는지 세리가 문을 열며 말했어요. 아, 우리 오빠였구나. 그런데 오빠가 여긴 왜 왔어? 나 여기 살아. 어떻게 알았어? 내가 말했던가? 아니, 전에 내가 준 이력서에 쓰인 주소를 보고 찾아왔어.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 내가 못 올 곳을 왔나? 아니, 잘 왔어. 이력서에 주소가 적혀 있었거든. 얼른 들어와. 그럼 우리 자기 어떻게 사는지 구경 좀 해볼까? 세리는 저를 반기는 표정이 아닌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말도 하지 않고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떨떠름한 표정은 계속됐어요. 세리, 미안해.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깜짝 놀래켜줄 마음으로 찾아온 거야? 미안하긴 나 괜찮아. 근데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뭐야? 바로 세린의 빚을 다 갚아줄 수 있다는 거지. 대출 심사에 통과해서 오늘 돈이 들어왔어. 이제 사채업자한테 괴롭힘 당하지 않아도 돼. 오빠가 해방시켜 줄 테니까. 정말 생각보다 빨리 마련했네. 오빠, 고마워. 나 오빠 덕분에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이걸 다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부디 좋은 교편을 전하고자 게임 도박의 위험을 언급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주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준비가 돼 있어 감사해요 오빠. 계좌번호는 1100이야. 세리가 계좌번호를 부르기 시작했더니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래서 잠시 기다리기로 했고 어서 나가서 누가 왔는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 오빠, 잠깐만 기다려줘. 세리가 현관에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오피스텔 건물주라고 했어. 아까 1층에서 만난 사람이야. 잠시 숨기고 듣기 시작했어. 아가씨, 아직 관리비 안 내놓는 걸 보니 일주일이나 지났네. 오늘까지 안 내면 전기랑 수도 끊을 거야? 잠깐, 왜 남자 신발이 있어? 돈을 받는 건가? 혼자 사는 사람만 받는다고 했는데. 아저씨, 관리비는 오늘까지 낼게요. 동거 중이 아니에요. 오빠 찾아오신 거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네. 어젯밤에도 남자랑 같이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런 건 실없는 소리예요.
이번엔 문 닫을 거요. 오늘 안으로 관리비 내는 게 좋을 거요. 현관문이 닫히자 나는 빌라 주인이 말한 남자에 대해 물었다. 세리야, 어젯밤 어떤 남자와 함께 들어왔니? 아니, 저 사람은 항상 무의미한 소리만 하는 놈이야. 집에 친구도 부를 수 없도록 하는 나쁜 집주인이라고 해. 그러니 굳이 오해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한 말을 잊어버려. 그래, 알겠어. 생각해보니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은 이상한 일 같아. 14억 원의 빚을 탕감하는 날이라 축하 파티를 해야겠지? 우리 외출해서 비싼 와인 마시러 가자. 나는 이렇게 같이 보내고 싶었는데. 방금 보니 주인이 못 보이더라. 괜히 걸리지 말고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럼 밖에서 편안히 시간을 보내자. 사채업자한테 입금하고 와인 마시면서. 응, 좋아. 그래, 그럼 나 준비하고 올게.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고 화장도 다시 하고. 그래, 천천히 준비해. 오늘은 실컷 즐기고 싶으니까 미소를 짓며 화장실로 들어간 세리. 나는 그때 세리가 살던 방을 살펴보고 서랍을 열어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지만 볼만한 것은 없었다. 아마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과거 사진 한 장도 없던데 그래서 구경을 끝내고 담배를 피우려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창문을 열어 담배에 불을 붙였지만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려와 베란다를 살펴봤는데 세탁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잘못 들었나 해서 계속 담배를 피웠어요. 그러다가 잠시 후 세탁기 안에서 재채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매우 놀라서 들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 앉았어요. 아파트 도둑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세탁기에 몸을 숨겨 있는 거로 판단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세탁기를 슬며시 열었는데 시커먼 눈동자가 나를 쳐다봤어요. 엄마야, 넌 뭐야? 도둑이야. 아이 젠장 걸렸네. 넌 사채업자야. 넌 왜 여기에 숨었냐? 이봐, 현실적인 오해하지 마세요. 이세리 씨가 돈을 갚으러 왔다가 내가 들어와서 너를 몰래 숨었어. 돈은 내가 갚으려고 했다고 받아줬잖아. 왜 내 여자친구 집에 왔니? 왜 세탁기에 숨었니? 안 된 이게 경찰에 신고할게요. 그래, 천천히 준비해. 오늘은 실컷 즐기고 싶으니까 미소를 짓며 화장실로 들어간 세리. 나는 그때 세리가 살던 방을 살펴보고 서랍을 열어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지만 볼만한 것은 없었다. 아마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사채업자가 숙련된 양복으로 세탁기에서 나와 입은 것은 세리의 티셔츠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채업자를 간신히 매달았습니다. 왜 내 아내의 옷을 입고 있니? 뭐 하는 짓이야? 그때 세리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 남자는 세린과 무슨 사이야? 장난치는 것 같아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사채업자가 엎드려 사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큰 실수를 범했어요. 세리도 빨리 사과해요. 사채업자에게 이렇게 잡히다니 정말 충격이었고 세리가 하던 이야기도 믿을 수 없었지만 이 모든 것이 진실인 것 같았습니다. 막연한 이유로 자신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사채업자가 나를 속이려 해? 내가 속았었어.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한 건 거짓말이었니? 내가 사채를 입금하면 그냥 떠날 계획이었니? 그래, 오빠한테 다가갈 생각이었어. 하지만 오빠는 피해를 보지 않았으니까 신고하지 말라고 해. 오빠는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서 좋았었고 여기서 마무리하자는 거야. 돈은 빼앗기지 않았지만 마음은 속았어.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난 너도 날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왜냐면 넌 피해를 보지 않았으니까 신고해도 끝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왜 신고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했지. 너 이제 오피스텔로 가라고 했어. 내 몸이 떨렸어. 용서할 수 없어서 112를 눌렀어.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내 핸드폰을 빼앗아 끊어버렸어. 그 노인이 사과 대신 나랑 사귀는 걸 감사해하며 빨리 그곳에서 사라지라고 말했어. 난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서 112를 눌렀어. 그래서 그 사기꾼 녀석은 핸드폰을 가로채기 시작하더라고. 왜 그 사람은 짓거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다른 곳으로 가야겠어? 알겠어. 금방 싸니까 그놈 핸드폰이라도 가져가. 사기꾼은 내 핸드폰을 깨부순 후
자신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 상황에 기가 막히고 어이없었지만 범죄자들이 무엇을 할지 두려워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112에 신고를 했을 때 전화가 끊겨서 추적을 하나 경찰관들이 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세리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경찰관들에게 사기꾼들에게 감금당했다고 말했고 경찰들은 사기꾼들을 따로 조사하려 했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오빠가 정신이 이상해서 자주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사기꾼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제 말을 믿고 사기꾼과 함께 경찰서로 가는 길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사채업자로 속인 사기꾼과 세리의 전과를 확인할 때 이미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이 사람은 사채업자가 아니라 세리와 한 통속으로 우릴 속여 사기를 친 사기꾼입니다. 그들은 연애하고 결혼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빈틈을 이용한 채권업자가 나타나 돈을 갚으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두 얼굴의 사기꾼의 계획이었죠. 그러자 한 남자가 세리를 믿어주었는지 그 사기꾼을 후려칩니다. 이 사기꾼아, 내 돈을 돌려줘. 내게 10억을 빼앗았어 라고 말했고요. 다른 사람이 남자 사기꾼의 얼굴을 때리며 내게 15억을 갚아. 내가 식당을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라고 말했어요. 이 사기꾼아, 내가 몇 평생을 일해야 이 돈을 벌어야 했겠느냐? 이 놈들아,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말했다. 결국 두 사기꾼은 패배를 받았는지 깊게 한숨을 내쉬며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 정도 돈을 선물로 줄 수 있을 텐데 이럴 필요가 있었나? 애인이 좋아서 연애하던데 거기에 돈까지 갖다 놓아야 했나 라고 하면서 사기꾼을 미워했어요. 그러하게 가만두라고 얘기했지만 경찰에 송치되어 구속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때 세리는 분노하며 말했다. 이럴 수가, 오빠가 오피스텔을 찾아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 또 다시 감방에 갇히게 될 줄이야? 분노하며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와 같은 사람은 나에게 보였던 모습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야? 내 질문에 세리는 당연히 굴지.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놈을 좋아하겠냐? 공사 치면 넉죽 돈을 갖다 바칠 놈들만 골랐다고. 멍청한 놈아, 성질을 냈어. 그제야 내가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 깨달았어. 진짜 사랑이 온 거라고 착각한 바보 그 자체였지. 난 아니고 두 피해자도 똑같았고 우리 피해자 셋은 조사를 끝내고 함께 소주를 마셨어. 셋이 식당을 차리는 데로서 힘들게 했던 예전 이야기를 주저리 떠들었고 사기꾼을 사랑하게 된 것을 한심하다고 불평을 엄청 늘었어. 어쨌든 돈이 돌려받았으니 마음의 상처만 치유되면 돼. 얼마 지나지 않아 사기꾼들의 재판이 열렸고 집행유예 동안 사기를 해서 형량이 무겁게 선고. 그 두 사기꾼은 법정에서 끌려나갈 때까지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어. 그렇게 다시 어찌 생각하여도 형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사과를 하는 게 무슨 의미 있나 반문할 정도였어. 결국 사기꾼들은 감옥으로 들어가고 내 인생은 다시 사랑 없이 재시작됐어. 사기당했던 나의 사랑은 금시간에 잊혀졌어.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흔이 되기 전에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어서 여러 그룹에 가입했고 지인들이 준 소개팅도 다 나갔어요. 그러던 중 모임에서 만난 동갑이 여자와 좋은 인연을 찾게 되어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어요.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빚도 없다 해서 안심하며 연애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나는 연인과 해가 바뀌어 마흔이 된 2023년에는 결혼할 계획이에요. 지금까지 순진하고 어리석었던 나의 사랑의 소가 사기당할 뻔한 이야기를 들렸네요. 바보 같지만 꽤 재밌으셨죠? 만약 말도 안 되게 너무 과분한 사람이 사랑으로 다가오면 한 번쯤 의심 좀 해보세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